일본은 지금은 지진에 대한 공포가 좀 있어요. 이곳은 그 난카이 해곡 대지진, 규슈 쪽의 앞바다부터 후지산 쪽의 앞바다까지 이어지는 엄청난 해곡이 있거든요. 거기서 또 대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또 2011년에 일어난 동북 대지진의 또 같은 곳에서 다시 한번 그때하고 비슷한 대지진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 경우는 도쿄에도 대지진이 올 수가 있다. 또 홋카이도라든가 이런 데서도 진도 6 이상 또 7 이상이 되면 진짜 대지진이거든요. 이런 대지진이 사실 지금 조금씩 일어납니다. 일본 내에서 구마모토에서도 이미 일어났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그 일본인들이 걱정스럽게 생각하니까 도쿄도 언제 대지진이 오를지 모른다라는 것으로 수도를 이제 진짜 도쿄가 문제가 되었을 때에 대신할 수 있는 부도심이라는 것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위원들이 몇 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도쿄가 어마어마한 지진이나 기타 여러 가지 문제로 행정적인 기능이 마비되었을 때 그 도쿄의 기능을 즉각 다른 도시로 옮길 수 있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하나의 이러한 논의의 계기가 되었는데요. 근데 가장 많이 이야기가 되어 있는 것은 그 오사카입니다. 그래서 오사카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일본 유신회라는 그 전당이 있거든요. 정치가들은 오사카 부도심 구상라는 것을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이게 실현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오사카라든가 교토라든가, 오사카 바로 옆에 있잖아요. 교토가. 또 나라도 그렇고 거기는 역사적으로 많은 지진이 없는 지방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이야기가 나올 만합니다. 그러나 많은 또 도시가 반대하고 있거든요. 이유는 뭐냐? 그러면 오사카에 어마어마한 혜택이 주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현실적인 부분에서 오사카만 발전해서 되는 거 아니다라는 반대론도 꽤 있기 때문에요. 어떻게 될지는 봐야 되겠지만, 그러나 부도심이라는 구상이라는 것은 도쿄가 그만큼 위험하다라는 반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쿄 사람들은 그렇다면 혹시 부도심이 생기면 갑자기 지진이 일어난 후에 여러 가지를 옮기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씩 행정적인 기능을 옮기기 시작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요새 한국에서도 서울에서 세종시로 많은 행정적인 기능을 더 옮긴다라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한국에서는 이곳은 상당히 금전적으로 많이 수용되고 있거든요. 그러나 일본에서는 도쿄에 사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반대를 해요. 아무래도 그 자신들이 갖고 있는 권 자체가 사라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러한 준비는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일본에서 깊이 이러한 자연재해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북 대지진 2011년에 일어났을 때 후쿠시마 원전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때 후쿠시마 원전의 폭발로 도쿄는 완전히 반사능 오염지대가 됐어요. 그게 300km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도쿄에 있었던 당시 특히 해외에서 온 외국인 기업들은 오사카로 본사를 많이 옮겼습니다. 오사카까지는 600km 정도 후쿠시마 원전에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 이러한 이야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오사카 부도심 구상이라는 것은 바로 그때의 구상에서 나오는 내용. 실제적으로 오사카로 간 특히 외국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도쿄 사람들은 싫다고 하더라도 이게 대지진이 일어난다라는 것은요, 거의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언제 일어나냐라는 것만 남았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조심해야 할 부분들이 있고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일본에 대지진이 일어나면 여러 곳에서 나온 이야기지만 2011년에 동북 대지진 때도 한반도의 위치가 3cm 동해 쪽으로, 그러니까 동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이게 일본의 대지진의 영향이었습니다. 그 이동으로 말미암아서 특히 한반도 내부에 여러 곳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포항이나 현주에서 지진이 많이 일어나게 됐잖아요. 그것은 바로 그때 생긴 균열 때문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시 한번 일본에 아주 큰 지진이 오면 한반도도 무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또 내부적으로 균열이 또 생겨가지고요. 일본만큼 큰 지진이 오지는 않겠지만 진도 3 정도의 지진이 더 많이 올 그러한 구조가 한반도 안에도 이상하게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고, 그런 것이 만들어지면 또 진도 5 정도도 이제 올 수가 있는 그런 내부적인 균열이 생길 우려가 있어서 이런 부분은 조심해야 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일본 정부는 지진이나 기타 일본 자연재해가 많은 나라라서 이제 준비를 철저하게 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이거든요. 옛날에 일본은 그랬어요. 그런데 일본도 그러한 체력이 많이 떨어지는 나라가 돼버렸습니다. 이유 중 하나가 인구의 거의 30%가 65세 이상이 되어버려가지고 노인들이 너무 많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움직여야 하는 젊은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동력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일본 정부가 계속 강조하는 것은 먼저 자신들의 생명 안전은 지켜야 한다. 개인이 그리고 가족 단위로 그것을 해야 된다. 국가에게 혹은 지자체에 많이 기대해도 그렇게 옛날처럼 지자체나 국가가 금방금방 도움을 줄 수 없는 상황이 현재 일본의 상황이다 라고 하여서 오히려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에 피난하는 방법이라든가 계속 TV에서도 광고 방송으로 내보내고 있고요. 그러니까 준비해야 되는 그런 물품이 뭐냐, 혹시 대지진이 일어나도 10일 정도 살아남을 수가 있는 그러한 준비는 어떤 것을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그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서라든가 유튜브를 통해서라든가 혹은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광고 방송을 통해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일본은요, 국민들의 위식 수준을 완전히 바꿔가지고 실제로 큰 지진이나 화산의 폭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또 해일이 큰 쓰나미가 온다. 그럴 때도 자신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을 모든 일본인들이 상식적으로 이제 준비해 놓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대지진이 오는 것은 어쩔 수가 없지만 이거 거기까지 부정하지 않습니다. 일본은 대지진은 반드시 온다고 공식 발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나 그때 예를 들면 일본 정부의 공식 발표가 이런 거였어요. 몇 년 전에는 남해 해곡 대지진은 그때 일어나면 23만 명 정도 죽을 것이다. 그런 그 예상을 내놨어요. 몇 년 전이에요. 그런데 최근에는 조금 줄어들었어요. 21만 명 정도가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일본 정부나 지자체의 노력으로 여러 가지 인프라라든가 개선이 되었다. 혹은 쓰나미가 와도 높은 곳으로 도망갈 수가 있는
그러한 아주 그 높은 그런 건물이라든가 만들어줬다. 그래서 죽는 사람들이 좀 줄어들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일본 정부의 목표는 죽는 사람들은 희생자가 나오는 것은 피할 수가 없지만 계속 줄어들 수 있게 노력을 기울이자. 이런 식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안이한 희망을 일본인들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상당히 심각한 그러한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미리 말하면서 거기에도 여러 가지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일본 정부는 이렇게 경고를 했다. 그러니까 일본 정부의 책임이 없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싶은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지금 많이 준비를 시키고 있거든요. 일본은요, 예를 들면 도쿄는 한국의 부산하고 위도가 같습니다. 북위 35도. 그러니까 도쿄 이남의 일본 지방은 부산보다 덥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운 지방에서는요, 한국보다 훨씬 덥고 아직은 그러한 더위가 늦더위라고 하는데요. 한국도 남아있지 않습니까? 일본도 굉장히 심한 더위가 남아있습니다. 특히 낡은 집은요, 열에 대한 여러 가지 안전적인 장치가 한국보다 좀 덜 되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본의 오래된 집들은 열이 집 안에서 밖으로 많이 나가지 못하는 그러한 구조가 되어 있는 것이 많아가지고 일본 정부도 새롭게 집을 지을 때는 그러한 부분의 규제를 아주 강화해가지고 열이 잘 순환이 돼가지고 밖으로 나갈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나이 많은 사람들이 특히 더위라든가 많이 느끼지 않는 사람들도 꽤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열사병으로 쓰러지거나 그런 어르신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름에는 더운 것이 굉장히 문제가 돼가지고 특히 어르신들은 냉방을 많이 쓰지 않잖아요. 근데 일본도 그거는 마찬가지고요. 시원한 시즌이 와도 일본 사람들은 또 겨울이 되어도요, 또 난방을 아주 많이 쓰지 않습니다. 또 한국하고 그 부분은 진짜 구조가 다르죠. 한국에서는 옛날부터 온돌의 문화가 있기 때문에 집 전체가 따뜻해요. 그러나 일본은 집 전체가 따뜻하지 않은 그러한 구조를 갖고 있는 가옥이 지금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상당히 또 추위에 덜어야 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고 또 이동할 때 특히 여러 가지 지병이 있거나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문제가 됩니다. 이것을 히트 쇼크로 합니다. 아무래도 방에 있을 때는 굉장히 따뜻한 방에 있었다라고 하는데 또 화장실을 갈 때 폭도로 이동할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일본에서는요. 그런데 폭도는 또 추운 거예요. 그러한 온도 차이로 어떻게 혈압이 갑자기 올라가는 그러한 현상, 이게 히트쇼크라고 하는데요. 또 목욕을 하고 나오잖아요. 근데 목욕하고 있었는데 그때는 따뜻했는데 다리실은 아주 춥다. 그런 일본 집들이 많아요. 거기서 역시 갑작스러운 혈압 상승으로 쓰러지는 그런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그러한 히트쇼크로 사망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한국에서는 거의 없거든요. 들어본 적이 많이 없지 않습니까? 일본은 굉장히 많습니다. 바로 문화적인 차이가 있고 가옥의 문제가 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일본의 쌀값이 비싸진 것은 몇 년 전부터입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쌀 생산량 자체가 계속 감소되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0년 전하고 현재를 비교하면 굉장히 생산량 자체가 일본이 적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먼저 쌀값 상승의 요인이 된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기후가 엄청나게 덥기 때문에 이거는 쌀을 그렇게 생산하는 데는 아주 불리한 기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생산량이 적은데 또 기후까지 가세해가지고 결국은 마지막 생산량이 계획된 것보다 굉장히 적어지기 때문에 일본의 쌀값이 상승이 되는 악순환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한국에 온 일본인들은 한국 쌀이 싸다라고 해서 그냥 구입해서 가는 경우가 대단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 쌀이 꽤 맛있다고 그래요. 일본 쌀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하면서 왜 한국은 이렇게 싸는지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 아마 현재 일본의 쌀값의 2분의 1 정도 아닐까. 한국 쌀값이 그렇게 일본 사람들은 느낍니다. 한국은 또 생산량을 정부 입장에서 감소시키거나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본 정부 입장에서 감량을 계속 한 거죠. 이게 문제죠. 일본도 빵을 주식으로 먹는 사람들도 늘어나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감량을 몇십 년 했어요. 그러니까 문제. 한국도 사실 농가가 계속 줄어들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자연스럽게 감량이 되었다고 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인위적인 것은 없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의 쌀의 생산량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많은 것입니다.